예, 안녕하십니까. 예, 보다시피 우편 및 금융 상식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임현철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특수 취급 부가 우편 서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마다 눈에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많이 세분화되게 지엽적인 것을 암기하는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은 특히 어떻게 암기하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짚어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특수취급 부가 우편 서비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도요. 실제로 계리지나 이런 데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뜻을 암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과연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등기 취급이라고 하는데 그냥 등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등기 말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편물의 접수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될까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전 취급 과정을 특정 접수 번호로 기록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등기라는 것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수취인이 서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전달 과정, 즉 취급 과정이 모두 기록에 남는 걸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을 뒤에 이제 쭉 배우겠지만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할 때 보통 우편물로 하지 않고 보통 등기 제도를 이용하죠. 자, 그래서 우편물의 접수부터 받는 사람들의 배달, 접수부터 배달에 이르기까지 전 취급 과정을 특정 접수번호로 기록해서 실제로 얼마나 확실하게 받았는지까지 모두 세세하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등기라고 보통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등기 보낸다 할 때 그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딱 집으라고 할 때는요, 당연히 이거 나예요. 등기 취급이 된 우편물만이 우편물만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요. 등기 취급이 되는 것이 뒤에서 중요하게 배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다른 여러 특수 취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 취급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실제로 뒤에 있는 거 다 이제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등기 먼저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선 강의에서 했던 어떠한 것들을 할 때인데 여러분들 두 번째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편 우편물이 저희는 보편적 우편 영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에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2kg 이상의 통상 우편물과 20kg 이상의 소포 우편물은요. 다 선택적 우편 업무입니다. 그럼 등기 취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편적 우편 영무만이 등기 취급의 대상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개념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에서 등기 취급된 것이 것만이 뒤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보편적 우편 영무에 대한 것이 등기 취급의 대상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니은은요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등기 취급의 대상은 통화, 귀중품, 유가증권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 각종 증명서 이런 거 여러분 대금 교환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하나씩 다 언급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기보다는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외우시는 게 더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개념과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특히 어떤 거 외워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이거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개념만 기억하시고요. 제가 반드시 강조한 건 이건 분명히 안겨집니다. 이건 기출된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등기 취급에서는요. 계약 등기 우편 제도인데요. 이거는 그냥 없습니다. 계약을 해서 실제로 등기소재로 우체국장과 쉽게 말하면 우체국과 발송인 보내는 사람들이 별도의 계약을 맺고요. 그것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는 그냥 등기 취급을 하는 현대적인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이 표도 나와 있는데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등기라는 제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요. 하나에 대한 개념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제가 일일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통화 등기입니다. 첫 번째. 통화 뭔지 아시죠? 화폐죠. 우편으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어렵지 않죠? 우편으로 현금을 직접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엔 잘 솔직히 이런 걸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우편으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서요. 자,
취급 중에 망실에 잃어버렸을 때는요. 통화 등기 금액의 전액을 변상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예,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등기제도다. 통화 등기는 잃어버릴 시, 망실된 경우에는 통화 등기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필요성입니다. 나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예, 주소지까지 직접 현금이 배달되기 때문에 다시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소액 송금 제도. 네, 그렇죠. 소액 송금 제도로 많이 이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개념보다 통화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 취급 조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취급 조건은요. 자, 그럼 보시면요. 취급 대상은요. 통화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자,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통화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무슨 말이고요? 통화. 그럼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오답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나오겠죠. 국외통화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들 이건 X가 된다는 거. 국내 통화만 통화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이거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 등기의 취급 한도액은요. 예, 이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 나올 겁니다. 통화 등기는 첫 번째 개념부터 얘기하면 우편으로서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제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액 송금 제도로 많이 활용된다. 그 다음에 국내 통화에 한한다. 세 번째로는 100만 원 이하의 것을만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통화 등기 우편물은 보험 등기 취급 봉투를 사용한다. 이건 뭐 그냥 눈으로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통화 등기 제가 지금 찝은 개념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통화가 아니고 이제 물품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로 보내는 건데요. 예, 중요한 물품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개념들은요, 굳이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품이니까 물품들, 중요한 물품들이겠구나. 그럼 귀금속, 보석, 옥서, 기타 귀중품 등등을 물품입니다. 뭐 현실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있답니다. 자, 통화 등기가요, 뭐를 보내는 거예요? 현금이에요. 이거 뭐예요? 물품 등기는 당연히 중요한 물품들을 보내야겠죠. 그때 개념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역시 접수할 때 표기한 금액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 뭐 통화 등기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어가 있는 현금을 배상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접수할 때 표기한 금액입니다. 예,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취급 정보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풀어서 써놓은 거니까요. 중요한 취급 대상들이 있구나라고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까 쭉 읽어보시고 이러한 중요한 물품들을 등기로 보내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념은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필요 없다겠습니다. 중요한 물품들이라고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줄쳐둔 거 접수할 때 표기한 금액을 배상한다. 만약에 망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취급 대상도 어렵지 않죠. 그럼요. 결국은 이거고요. 취급 조건 중에 취급 가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통화 등기 얼마 이하요? 100만 원 이하요. 근데요, 물품 등기는 얼마예요? 네, 300만 원 이하의 물건.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따로따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물품 가액은요. 물품 가액은 누가 정한다고요? 발송인이 정하며 접수 담당자, 즉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망실, 잃어버렸을 때나 못 쓰게 됐을 때 그 접수할 때의 표기 금액을 누가 기록한다고요? 네, 발송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300만 원 이하, 두 번째 물품 가액은 표시된 금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거지 실제로 우체국 즉 접수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히려 더 간단하죠. 통화는 제가 3개 개념 지워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개념은 그냥 중요한 물품이나 뭐 귀중품이나 귀금속이나 이거 기억하신 다음에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울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문제 포인트로 출제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쓸데없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품 등기 저거 하나씩 귀금속, 보석 이런 거 다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중요한 물품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험 취급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유가 증권 등기입니다. 자,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 환증서나 또는 수표 따위에 유가증권을 보험등기 봉투에 넣어 직접 수취에게 송달하는 서비스. 자, 현금 아니에요. 현금을 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통화등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 환증서나 수표 따위의 유가증권을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실제로 아마 성인분들이시니까 반드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예, 친구나 누가 결혼했을 때요. 실제로 뭐 지인을 통해서 봉투를 보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미안하다고 못 간다고 전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야, 계좌 불러. 쏠테.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약간은 지금 한 20, 30대 개념이고요. 4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은요. 그렇게 안 보내고요. 우체국 갑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다가 증서를 돈을 내고 증서를 만들어서 이거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합니다. 그럼 그거를 축의금 형태로 받는 거예요. 그럼 증서를 받는 겁니다. 유가 증권이죠. 증서를 받아요. 그럼 그 증서를 받아갖고 받은 사람, 만약에 내가 결혼했다, 본인이 결혼했다 하면 그걸 받죠. 그럼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그걸 제출하면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예, 그런 내용이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아마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요, 아마 충분히 요거 유가증권 등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등기 세 가지죠. 뭐야? 첫 번째 통화, 뭐죠? 현금, 그다음 물품, 그다음 뭐죠? 예, 뭐예요? 유가증권 등기. 그래서 현금이 아니고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 환증서나 또는 유가증권을 알고요. 당연히 역시 서비스 취급 도중에 잃어버리거나 또는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접수 당시에 봉투면에 기재된 그냥 애초에 거기 나와 있던 금액을 그대로 배상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액면 또는 겉면가액이 이게 중요하죠. 2천만 원이야. 자,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통화 등기는 100만 원, 직접적인 현금 100만 원 이하, 물품 등기는 300만 원 이하의 물건, 예, 유가 증권 같은 것은요,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이하의 것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요것만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보험 측면이 아니고요. 증명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로요.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내용 증명이라는 말은 실제로 등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 내용 증명이 뭐냐라고 할 때요. 일단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이거 여러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데요. 보통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민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야 네가 확인해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을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보통 세 통을 보내죠. 세 통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게요. 만약에 뭐 알바를 예전에 했었는데요. 갑자기 그 사장님이 알바비를 정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어떠한 법적 제도를 법적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그럼 그 전에 그 알바 사장한테 전화해 갖고요. 나 여기 왜 돈 안 넣어주세요? 왜 입금 안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넣어준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계속 미뤄지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만약에 이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만약에 입금이 제대로 않으면 저는 앞으로 법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요 돈을 보내줘요. 예,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내용 증명이 뭐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분명히 일을 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어디요? 공신력 있는 우편 사업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체국 가서요. 나 이러한 내용을 쓴 다음에요. 자, 이거 내용 증명으로 저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보내냐면요. 세 통을 해서요. 본인이 한 통 갖고요. 그 알바 사장한테 수취인한테 하나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이렇게 한 통씩 만들어서요. 이걸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우체국이 첫 번째,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제가 발송인이면요, 수취인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언제 쓰냐? 여기 채권이나 채무 이행의 채권 권리 의무 변경.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간단한 이게 어떠한 법적 다툼 때 내용 증명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과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 증명으로 합니다. 아마 성인분들이 조금만 사회생활을 하시면요. 내용 증명에 대해서 물론 내용 증명을 안 다루는 게 인생에서 편리하긴 한데요. 혹시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 보시면요. 우편과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사실을 법적으로 그 사실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증거일 뿐입니다. 증거를 우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할 때 유의사항에서는요. 실제로 내용은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접수할 때 유의사항이 가장 중요하고요. 문제는 실제로 기출된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내용 문서는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자나 한글이요. 글자를 명확하게 쓴 문서의 하나 이건 됐고요. 영문자는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
를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영문을 써야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숫자, 괄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평소 쓰던 대로 써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내용 증명의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가 원칙이다. 그리고 영어는 불가피하게 고유 명사 같은 것에만 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서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말 없어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품속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이면 쉽게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내용 문서는 뭘로 쓴다고요? 한글이나 한자, 영문자는 어쩔 수 없는 고유명사만. 그때요. 뭐 첫 번째 발송에는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 두 통을 제출하는 이건 뭐 그냥 원본과 등본 두 통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동일하나 2인 이상의 다른 수취에게 발송할 때는 당연히 다르게 보내야 돼요. 주소를.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문서의 크기는요. 예, 분명히 A4 용지의 크기로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용 증명의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취급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요. 시험에 기출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자, 맨 밑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영어는 고유 명사만.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뭐 내용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세 번째 A4 용지의 크기. 규격, 그 다음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기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명에서는 접수 시각을 증명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접수 시각 증명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약간 접해보기 힘든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면 될까요? 접수 시각 증명은요, 실제로, 아이고. 그럼요. 워킹홀리데이가 뭐냐면요. 대학생들이 실제로 호주나 뉴질랜드를 보통 어느 나라 많이 가죠. 거기 갈 때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공부하고 평소에는 일하면서 어학연수 또는 유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워킹홀리데이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 나라의 신청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걔네가 꼭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시각,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렇게 시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 시각을 받는 게 9시부터 접수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뉴질랜드로 저희가 9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사관에 9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요. 우편을 통해서요. 나 이 증명서를 내가 어떠한 원서 필요한 서류를요. 9시에 딱 맞춰서 등록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우리가 뉴질랜드 뭐 대사관이나 호주 대사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요. 9시에 접수된 걸로 인정해 주는 데도요. 그래서요. 실제로 유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접수 시각 증명입니다. 그러면 가면요. 시각을 딱 찍어줘요. 그래서 9시에 이 문서는 우체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9시부터 받은 거다. 그러면 그 뒤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은 9시 1분, 9시 2분 이렇게 시각이 다 찍혀요. 그러면 그것을 뉴질랜드 대사관은 딱 받아보고요. 아, 얘는 9시에 이 문서가 우리 대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선을 받는 그런 제도가 접수시각 증명입니다. 예, 현실에선 잘 이용하지 않고요. 솔직히 위의 말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어디에 문서를 할 때 실제로 그걸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또는 뉴질랜드 본국으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까지 선착순을 받겠다라고 하면요. 그 9시에 우편국에서 딱 찍으면 9시에 시간을 딱 찍어줘요. 그럼 그걸 9시에 찍어주고 다시 그 대사관이나 아니면 본국으로 보낼 때 실제로 9시에 접수한 거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 하는 게 접수 시각 증명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난 9시에 했다라는 것을 우체국이 대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다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서는 약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거고요.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합격자 여부를 가리니까요.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각 표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거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요. 우리 보통 우편 사업을 9시에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미리 전날에 나 전전날에 가갖고요. 그 우체국 그 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부신들한테 미리 말씀을 양해를 드립니다. 저 내일 9시까지 증명해야 되는데요. 근데 보통 9시에 문을 딱 여는 경우도 있고 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전날 가셔서 저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왔습니다. 내일 9시까지 선착순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문을 좀 일찍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예, 그 다음날 가면 한 8시 반쯤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합격하시고 하실 일인데 그럼 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문 열어준 다음에 9시 땡 하자마자 저 그걸 접수하는데 9시를 딱 찍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1분 그 뒤에 왔다. 그러면 9시 1분이에요. 그럼 그 1분이 늦은 학생은요. 아까 선착순이라기 때문에 그 1분 때문에 실제로 합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합격하신 다음에 학생들 이런 걸로 오면요.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달 증명은요. 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 증명해서 발송인에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어쨌습니다. 나는 배달 증명을 알고 싶다. 저 사람이 진짜로 나는 내가 보낸 걸 수취인이 받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해서 발송인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발송했는데 나는 내 것이 실제로 배달이 언제 됐으며 수취인이 정확히 받았는지 알고 싶다. 그걸 접수할 때 신청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반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사람 잘 받았어?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증명 제도라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배달 일자 및 수취인에게 된 것을 발송인에게 다시 알려주는 제도를 배달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보험, 두 번째 증명, 세 번째 이제 특급 취급인데요. 예, 국내 특급이 있습니다. 네, 보통의 방법보다 더 빠르게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를 통해 서비스 가능 지역 알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관할 지방 청장이 고시를 통해 서비스 가능 지역을 알리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편물은 3일이죠. 근데 그거 말고요. 특급으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때 지난 강의에서는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당일 특급은 당일 접수 당일 20세까지 가는 게 당일 특급입니다. 이길 오전 특급은 그 다음날 오전까지 배달을 완료시켜달라는 얘기고요. 이길 특급은 그 다음날까지죠. 예, 이렇게 세 가지가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편물을 할 때 3일이죠. 그거 말고 나는 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달라라는 것을 국내 특급이라고 합니다. 그때요. 취급 조건은요.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이 하나 한다. 자, 특급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편물이 아니고요. 예, 등기, 지금 저희가 배웠던 등기 취급을 하는 우편물에 한해서만 이러한 국내 특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그 제한 중량은 30kg 이하다.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도 중요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요. 당일 특급, 이길 오전 특급, 이길 특급 지난 강의에서 했고요. 다음에 손해배상 나올 때도 반드시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요. 서비스 가능 지역을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요. 이길 특급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길 특급 뭐죠? 그냥 다음 날까지 보내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아, 이길 특급은 전국의 모든 우체국 가능하다. 그러나 이길 오전 특급, 예, 다음 날 12시 이전까지 배달을 완료되는 특급이나 당일 특급, 당일날 8시 이전까지 가야 되는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전국의 모든 우체국이 아니고, 예, 그렇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우체국에서 이길 오전 특급과 당일 특급이 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길 특급보다는요, 이길 오전 특급 또는 당일 특급이 훨씬 더 시간을 요구하는 거, 많이 빠르게 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고 이런 취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우체국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 지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취급 우체국별 접수 마감 시간과 배달 우체국 배달 시간 또한 역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길 특급은요. 전국을 취급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길 특급은 이 특급 중에서 상대적으로, 세 개 중에 상대적으로 이길 특급은 어떻게 되죠? 예, 시간을 그나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게 하고요. 두 번째, 전국을 취급지역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의 급박함을 요구하는 이길 오전과 당일 특급은요. 주요 도시간에 오고 가는 우편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주요 도시간이고요. 이것은 역시 따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일 배달 소포인데요. 예,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접수 다음 날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는 등기 소포를 휴일 배달 소포라고 합니다. 주말에 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일요일 배달은 전면 폐지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언제예요? 예, 공휴일 그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자, 이길 오전 특급 우편물이 가능한 곳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길 특급은 전국 우체국이 모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앞에 페이지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길 오전 특급과 당일 특급은 예, 지방 관할 우정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하죠. 예, 거기서만 여러분들 예, 휴일 배달 서비스, 배달 소포 서비스를 예, 취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기타 특수 취급만 하면 여러분들 마무리가 됩니다. 자, 특별 송달이 있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 통상으로 송달하고 송달 서비스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요.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 상황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받지 않아요. 뭐 집에 없던지 일부러 아니면 뭐 죄가 있어서 일부러 안 받던지 안 받습니다. 그때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때 법원이요. 일반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하는 사람들, 예, 보통 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럼 누가 하냐? 법원의 행정관이 직접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이거 보세요. 송달 실제 기간이요, 우편 집배원이 아닌 경우, 집행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사람, 법정 경위, 그 다음에 소속 사령관에 대한 송달,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받지 않으니까요. 예, 이렇게 우편 집배원이 아닌 특수한 경우의 사람들이 배달하는 경우를 특별 송달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이건 특별 송달은 받을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원 우편입니다. 예, 문화 우편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예,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 실물 등기로 받는 제도입니다. 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요. 예,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도의 특징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현금이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인데요. 옛날 앞에서 통화도 들어가잖아요. 통화는 등기로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거고요. 이거는요. 이거 안에서는 현금은요. 예, 나와 있죠. 봉투에 넣게 되는 돈은 발급 수수료 및 회성 시 민원의 잔액이죠. 예, 이걸 통해서 예, 민원 우편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5,000원으로 제한된다는 거 정리 정도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대금 교환하고요. 대금 교환이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단 통상 우편 대금 교환이 폐지돼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요. 소표 우편물에 하나만 취급한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에 하나한다.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불 배달은요. 전혀 어려운 말 없죠. 누가 받는 거예요? 착불 배달은 뭡니까? 예, 수취인이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수취인이 받는 제도가 나올까요? 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취인 잡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편물을 보낼 때 우편요금을 내지 않고 우편물을 받는 수취인 납부한 제도. 그게 착불 배달입니다. 예, 어려운 말 전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도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거 다시 한번 내용들 정리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얘도 그냥 소포 우편물에 속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 좀 몇 개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등기 취급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화 기준품 유가증권. 자,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 증권 등기.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네, 맞는 얘기 되겠네요. 2번, 우편물의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까지의 전 취급 과정을 특정 접수번호로 기록하는 것이 뭐다? 네, 등기 취급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우편법에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에 대한 등기 취급을 다시 한번요. 제가 보편적 우편 영무로 정한다 그랬으면 뭐 아니에요? 선택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통상 우편물은 2kg 이하, 소포 우편물은 20kg 이하가 바로 보편적 우편 영무에 해당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4번, 등기 취급된 우편물은 손해배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 바꾸셔야죠. 등기 취급된 우편물만이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답은 4번이고요. 4번이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은 등기 취급이 된 것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과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 내가 이러한 내용을 얘가 보냈는데 그것을
보냈다는 내용을 증명해주는 제도, 예,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죠.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통화 등기 뭐요? 예, 통화 화폐 보내는 겁니다. 접수 시각 증명 제가 아까 유학생들의 워킹홀리데이 같은데 시각이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배달 증명은 그냥 보낸 사람이 내가 진짜 제대로 언제 갔는지 그 다음에 언제 배달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 거. 그래서 배달 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문서, 그걸 우리가 내용 증명이라고 하죠. 보통 법적인 권리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물품 등기, 등기 취급을 전제로 보험 등기 봉투를 이용하여 중요한 것들을 배달하는 제도 물품 등기 맞죠. 그 다음에 전자우편, 우체국기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물을 발송하려 의뢰한 형태로 출력 봉함하여 수취에게 제도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자우편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내는 거고요. 대금교환, 의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로에 우편 차량 또는 우편 시설 등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는 광고 우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고 우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틀렸고요. 내용 증명은 여러분들 방금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죠. 국내 우편 특수 취급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저희가 내용 배용도를 그대로 여러분 출제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영문자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유 명사만 사용해야 된다 그랬고요. 특히 양면으로 모두 작성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부터 3번까지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살펴보시죠. 물품 등기 접수 시 물품 가액은요, 접수 상담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발송인이 적은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합격하셔서 업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 송달은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우편물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배달 증명이죠. 특별 송달이 아니죠. 특별 송달은 어떤 거라고 했죠? 법원이나 특수한 것들을, 법원에서 발송한 특수한 것들을 전해주는 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통화 등기란 국내 통화만 가능했지 국외 통화는 제가 아까 분명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한 측면, 제가 다 분석해서 드릴 테니까 강조한 측면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